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영하 20도, 두만강 한가운데였어요. 얼음 조각이 손등을 갈아냈습니다. 피가 났는지도 몰랐어요. 아이가 물 위로 떠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를 수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면 총이 날아오거든요. 물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8살이었습니다. 제 딸이었어요. 브로커가 뒤에서 저를 끌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고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인연을 찾았습니다. 중국 변두리 마을에서 조선족 사이에서 공안의 집 앞에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80km 밖이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3000km를 걸었어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인민반장이었어요. 특별히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배급이 끊기기 전까지는 굶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두만강에서 걸어서 40분 거리였어요. 강 건너편이 중국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게 제 인생과 무슨 상관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24살에 같은 마을 남자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별로 없었지만 손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겨울이면 장작을 패다가 제 손에 먼저 불을 쬐어줬거든요. 딸이 태어난 건 결혼한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아이가 나오자마자 울음소리를 듣고 저는 웃었어요. 옆에 있던 산파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귀 뒤에 점이 있네, 복점이야. 저는 아이 귀를 들춰봤습니다. 왼쪽 귀 바로 뒤에 콩알만 한 점이 있었어요.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붉은빛이 도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손가락으로 만져봤어요. 아이가 간질간질한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어요. 딸의 이름은 은별이었습니다. 남편이 지었어요. 은하수의 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은별이는 걸음마를 빨리 뗐어요. 10달 만에 혼자 일어서더니 12달이 되기 전에 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집 아이는 다리에 바람이 들었나 보다. 은별이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배급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참으면 된다고 했어요. 한 달이 2달이 됐고 2달이 반년이 됐습니다. 아이에게 줄 것이 없었어요. 강냉이 껍질을 물에 불려서 죽을 쑤었습니다. 은별이는 그걸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남편은 광산으로 돌아갔지만 월급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옥수수 한 자루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 옥수수가 떨어지면 우리 가족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은별이는 5살이 되면서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볼에 살이 빠지고 팔뚝이 가늘어졌어요. 그래도 아이는 뛰었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빙글빙글 돌면서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아이가 볼까 봐요. 남편이 어느 날 밤 저를 불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서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당신 장마당에서 이상한 이야기 들었소. 강 건너편에 가면 먹을 것이 있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은별이가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아이의 귀 뒤에 있는 그 점이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점이 10년 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장마당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강 건너 중국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는 북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거든요. 보이부 귀에 들어가면 온 가족이 끌려갑니다. 하지만 은별이가 7살이 되던 겨울 아이가 처음으로 밥을 달라고 울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운 게 아니에요. 밥이 뭔지 까먹겠다고 울었어요. 엄마, 밥이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겠다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만 약속해달라. 은별이를 꼭 데리고 가. 나는 여기서 뒤를 막겠다. 보이부가 오면 시간을 벌어주마.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남편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울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장마당에서 브로커를 만난 건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브로커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이 검고 손가락이 굵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밤에 움직여야 한다. 다리 없는 날로 잡는다. 강을 건너는데 15분이면 된다. 하지만 물이 깊은 구간이 있다. 허리까지 찬다. 아이가 있으면 위험하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 없이는 안 갑니다. 브로커가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대신 아이가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소리가 나면 경비대가 온다. 총을 쏜다. 다 죽는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별이에게 말했어요. 은별아, 우리 재밌는 데 갈 거야. 근데 가는 동안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돼. 숨바꼭질하는 거야. 숨바꼭질에서 지면 안 되는 거야.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나 숨바꼭질 잘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웃으면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귀 뒤에 그 점이 만져졌어요. 저는 그 점 위에 입술을 대고 말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출발 날짜가 잡혔습니다. 남편은 그 전날 밤 광산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은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이었어요. 아이가 놀라서 아빠 왜 그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냥 안아보고 싶어서. 저는 남편의 등을 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나설 때 남편이 작은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거기엔 숫자 11개가 적혀 있었어요. 중국 쪽 연락처라고 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번호를 외워라. 저는 그 종이를 은별이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은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약속한 장소는 마을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강변 갈대밭이었습니다. 밤 11시에 도착하라고 했어요. 저는 은별이를 업고 걸었습니다. 8살이었지만 아이는 가벼웠어요. 먹지 못해서 몸무게가 18kg밖에 안 됐거든요.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습니다. 길은 어두웠어요. 달이 없는 밤이라 3m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지만 밟으면 소리가 나서 일부러 눈이 녹은 흙길만 골라 걸었어요. 은별이가 등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별이 많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대밭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사람이 2명 더 있었습니다.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었어요. 이름은 모릅니다.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강까지 200m다. 강폭은 60m 정도. 가운데가 깊다. 허리까지 온다. 얼음이 얇은 구간이 있으니 발밑을 주의해라. 건너편에 도착하면 오른쪽으로 500m 걸어라. 트럭이 한 대 서 있을 거다. 거기 타면 된다. 소리 내지 마라. 총소리가 들려도 뛰지 마라. 걸어라. 뛰면 발소리가 난다. 걸으면 산다. 저는 은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은별아, 엄마 손 꼭 잡아. 절대 놓으면 안 돼. 네, 엄마. 아이의 손이 작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장갑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이 손을 제 외투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갈대밭을 지나자 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두만강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어요. 강물은 검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깨져 있었어요. 검은 물이 얼음 사이로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들어갔어요. 발목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차갑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칼로 베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다시 업었습니다. 아이가 제 목을 꽉 감싸 안았어요. 손가락이 제 목덜미에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물이 차가워요. 응, 조금만 참아. 금방이야. 저는 그때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금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강 한가운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앞서 걷던 남자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들었어요. 모두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하나 움직이고 있었어요. 경비초소 쪽이었습니다. 서치라이트였어요. 빛이 강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저는 물속에 무릎까지 들어간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은별이가 등에서 숨을 참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의 심장 소리가 제 등에 전해졌습니다. 쿵, 쿵, 쿵. 빛이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걸으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다리가 풀려서 한 발을 내딛는데 온 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에서 걷던 여자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 여자의 발밑 얼음이 깨진 거였어요. 여자가 허리까지 빠졌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어요. 입을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물소리가 났습니다. 첨벙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퍼졌어요. 브로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더 빨리 걸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어요. 저는 은별이를 더 세게 업었습니다. 아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나 무서워요.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엎인 채로 아이 손을 잡는 건 힘들었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강 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물이 허벅지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찬 게 아니라 아픈 거였어요. 뼈가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강바닥에 이끼가 낀 돌이 깔려 있었거든요. 한 발 한 발이 도박이었어요. 브로커가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가장 깊다. 10m만 더 가면 얕아진다. 그 10m가 100m 같았어요. 은별이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가 무거워진 게 아니라 제 다리에 힘이 빠진 거였어요.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발밑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순간 몸이 옆으로 기울었어요. 은별이가 제 등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제 어깨를 스치며 빠져나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잡았습니다. 아이의 외투 끝자락이 손에 잡혔어요.
하지만 물살이 새었습니다. 외투가 젖어서 무거웠어요. 아이의 몸이 물살에 끌려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외투를 잡았어요. 잡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하 20도 물에 담가져 있던 손이었어요.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외투 천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별이 얼굴이 물 위로 올라왔어요. 아이의 눈이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숨바꼭질이니까요.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요. 아이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한 약속을요. 그 눈을 보는데 물살이 아이를 끌고 갔습니다. 외투가 손에서 완전히 빠졌어요. 아이가 어둠 속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저는 뛰어들려고 했어요. 물속으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브로커였어요. 안 돼. 지금 들어가면 둘 다 죽어. 저는 브로커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몸이 얼어 있었거든요. 브로커가 저를 끌었습니다. 건너편으로요. 저는 끌려가면서 강물을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별이의 외투도, 은별이의 얼굴도, 아이가 소리 없이 떠내려간 그 방향도 어둠 속에 전부 삼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목구멍에서 나온 건 소리가 아니라 숨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브로커가 제 입을 막았어요. 멀리서 서치라이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브로커가 제 팔을 잡고 끌다시피 했습니다. 눈밭 위에 질질 끌린 자국이 남았어요. 500m를 걸어야 했습니다. 트럭이 있다고 했거든요. 앞서 걷던 남자와 여자는 이미 트럭에 타고 있었어요. 저는 트럭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은별이가 없었어요. 아이 없이 이 트럭에 타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타. 여기 서 있으면 얼어 죽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강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찾겠다고요. 브로커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저 강에 들어가면 죽어. 당신도 죽고 아이도 못 찾아. 중국 쪽에서 찾는 게 빨라. 하류 쪽으로 내려갔을 수 있어. 살아있다면 강 하류에서 발견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트럭에 올라탔어요. 짐칸 바닥에 볏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볏짚 냄새가 났어요. 마른 풀 냄새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은별이 생각을 했습니다. 은별이는 풀 냄새를 좋아했거든요. 봄이면 마당에 나가서 풀을 뜯어다 코에 대고 엄마 이거 냄새 맡아봐요 하고 웃었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면서 산길을 올라갔어요. 옆에 앉은 여자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무언가를 두고 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안 나왔어요. 너무 추워서 눈물이 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어요. 이 손이 은별이를 놓은 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잡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빠져나갔을까? 왜 아이의 외투가 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을까? 트럭이 멈춘 건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중국 쪽 변두리 마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열었어요. 여기서 며칠 쉰다. 움직이지 마라. 들키면 북송된다.
그러면 수용소행이다. 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이불이 한 채 깔려 있었어요. 구석에 물 한 대야와 빵 2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빵을 쳐다봤어요. 은별이한테 이걸 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밥맛을 잊어버렸다고 울던 날이 떠올랐어요. 이 빵 하나면 아이가 웃었을 텐데 저는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서 주머니를 뒤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별이의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둔 종이, 남편이 써준 숫자 11개가 적힌 그 종이가 아이와 함께 강물에 빠진 거였어요. 연락처가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때야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볏짚 냄새가 나는 이불이었어요. 은별이가 좋아하던 그 풀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닷새를 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커튼을 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금을 따라 시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은별이 얼굴만 떠올랐어요. 물 위로 올라왔다가 사라진 그 얼굴이요. 아이의 눈이 자꾸 보였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던 그 눈이요. 숨바꼭질이니까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아이는 끝까지 엄마 말을 들었어요.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셋째 날 브로커가 왔습니다. 하류 쪽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찾았어요? 은별이 찾았어요?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주운 사람이 있다. 중국인이야. 강하류에서 아이를 건져냈대. 살아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요. 살아있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몸이 먼저 무너졌어요.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살아있어. 근데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이 아이를 안 내놓으려고 해. 저는 브로커의 얼굴을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브로커가 눈을 피했습니다. 아이를 주운 사람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 자기 딸로 삼겠다고 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디 있어요? 데려가 주세요. 지금 당장요. 브로커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은 못 간다. 그 사람이 있는 데가 여기서 300km야. 그리고 당신은 지금 불법 체류자야.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이다. 움직이면 안 돼. 좀 더 기다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브로커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섯째 날 저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이 조용했어요. 브로커가 묵던 건너편 방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짐도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마을 골목을 걸었습니다.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었어요. 있는 거라고는 젖어서 얼룩진 옷 한 벌 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보였어요. 문 앞에 중국 과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가게 안에서 중국인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탈북자라는 걸 단번에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가 말했어요. 중국어였지만 손짓으로 이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아줌마가 국수 한 그릇을 내왔어요. 뜨거운 국물이었습니다. 저는 국수를 먹으면서 울었어요. 은별이한테 이걸 먹이고 싶었거든요.
아이가 밥맛을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 이런 국수 한 그릇이면 됐을 텐데 아줌마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제 배를 가리켰어요. 아이가 있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두 팔로 아이를 안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을 가리켰어요. 아줌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자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나흘 만에 처음 누운 거였어요. 천장을 보면서 은별이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은별아, 엄마가 꼭 찾으러 갈게. 기다려. 꼭 찾으러 간다. 중국인 아줌마 이름은 왕씨였습니다. 변두리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혼자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몇 해 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씨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물건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배추를 씻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어요. 밥 한 끼와 잠잘 곳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하루도 은별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왕 씨에게 물었어요. 손짓과 발짓으로요. 아이, 강, 300km, 사람이 데려갔다. 왕 씨가 알아들었는지 한참 생각하더니 마을에 조선족이 한 명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 소식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요. 조선족 남자를 만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김 씨라고 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검고 주름이 깊었어요. 눈이 작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김 씨가 조선말로 물었어요. 아이가 강에 빠졌다고? 몇 살이야? 8살이에요. 딸이에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류 쪽에 아이를 주운 사람이 있다는 소문은 나도 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아이를 양녀로 등록했다더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양녀요? 제 딸을 자기 딸로 등록했다고요? 김 씨가 말했어요. 이쪽에서는 그런 일이 많아. 강에서 건져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는 거야. 신고 안 하면 아무도 모르거든.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김 씨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알아볼 수는 있어. 근데 시간이 걸려. 그리고 돈이 필요해.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김 씨가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돈은 나중에 갚아. 근데 한 가지 알아둬. 그 사람이 아이를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어. 아이를 데려가려면 방법이 필요해. 그날 밤 저는 왕씨 가게 뒷방에 앉아서 은별이 외투를 떠올렸습니다. 파란색이었어요. 남편이 장마당에서 사온 중고 외투였어요. 지퍼가 하나 고장 나 있었습니다. 왼쪽 주머니 지퍼가 안 잠겼거든요. 그래서 안주머니에 종이를 넣었던 거예요. 그 외투를 입은 채로 아이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그 외투를 아직 입고 있을까? 그 안주머니에 남편의 숫자가 아직 들어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미칠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야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김 씨가 다시 찾아온 건 한 달 뒤였습니다. 아이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했어요. 여기서 동쪽으로 280km, 지린 성 쪽 작은 마을이야. 중국인 남자가 혼자 살고 있어. 아이를 딸로 키우고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은별이가 맞는 건 어떻게 알아요? 김 씨가 말했어요. 귀 뒤에 점이 있는 조선 아이라고 하더라. 8살쯤 됐고 조선말을 하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별이가 맞았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김 씨의 다음 말이 저를 다시 얼어붙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그 남자가 공안이야. 공안이라는 말에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공안은 중국 경찰이에요.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제 딸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공안이라니.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없어. 혼자 살아. 아이를 자기 딸로 호적에 올렸고 학교에도 보내고 있어.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대. 그 아이가 강에서 건진 조선 아이라는 걸. 저는 물었어요. 가서 아이를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가면 공안한테 잡혀. 탈북자가 공안 집에 찾아간다? 잡히는 순간 북송이야. 수용소행이야. 그리고 아이도 위험해져. 자기가 키우던 아이를 탈북자 엄마한테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그 남자가 아이를 어디론가 보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영영 못 찾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는데 데리러 갈 수가 없었어요. 280km 밖에 있는데 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저한테는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고 중국어도 못하고 얼굴에 탈북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안의 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겠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 돈을 모아. 브로커를 새로 찾아. 아이를 빼내는데 최소 1년은 걸릴 거야. 1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은별이가 그 남자 집에서 1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아이가 조선말을 잊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얼굴을 잊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귀 뒤에 점을 만져주던 손가락을 잊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왕씨 가게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배추를 씻고 짐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가게 앞 눈을 치우고 뒷마당 장작을 팼습니다. 왕씨가 돈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중국 돈 800위안 정도였어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밥은 왕씨가 차려줬으니까요. 돈을 모으면서 동시에 조선족 사람들을 만났어요. 김 씨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탈북자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브로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만 물었습니다. 지린 성에 있는 제 딸을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어요. 공안 집에서 아이를 빼내는 건 미친 짓이라고요. 잘못하면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김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소식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 씨가 말했어요.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 중국 이름을 쓰고 있고 중국어를 꽤 잘한대. 건강하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건강하다는 말에 안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이름을 쓰고 있다는 말이 칼로 가슴을 긋는 것 같았어요. 은별이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니. 제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그 남자가 붙여준 이름으로 살고 있다니. 김 씨가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가끔 조선말을 한대. 혼자 있을 때 조선말로 중얼거린다고.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가 대답했어요. 엄마라고 한대. 저는 그 자리에서 이마를 바닥에 대고 울었습니다. 은별이가 아직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아직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어요. 반드시 데리러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돈을 모은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국 돈 6,400위안이 모였어요. 김 씨가 말한 최소 비용의 절반이었습니다.
절반밖에 안 됐지만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은별이가 그 남자 집에서 벌써 1년 가까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이의 기억이 하루하루 지워지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아직 하고 있다지만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돈이 모자라는 건 나중에 갚겠습니다. 내일에서 갚을게요. 김 씨가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한 명 소개해 줄게. 그 사람이 지린 성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해. 공안 집에서 아이를 빼내는 건 아무도 안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김 씨가 소개해 준 사람은 조선족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박 씨라고만 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눈이 날카로웠지만 웃을 때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박 씨가 말했어요. 지림까지 버스로 12시간이야. 검문소가 3군데 있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내가 옆에 앉아서 중국어로 대신 대답해 줄 테니 당신은 입 열지 마.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조선말 억양이 나오면 바로 끌려가. 저는 왕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왕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중국어로 뭐라고 했는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왕 씨가 작은 보따리를 하나 건네줬어요. 안에 만두가 10개쯤 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으로 가득했어요. 담배 냄새와 마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들판이 지나갔어요. 끝없이 넓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이 없는 풍경이었어요. 들판 사이사이에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트랙터가 지나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고 있었거든요. 검문 없이, 통행증 없이, 보이부 눈치 없이요. 첫 번째 검문소가 나왔습니다. 버스가 멈췄어요. 공안 2명이 올라탔습니다. 군복 비슷한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앞에서부터 한 명씩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제 무릎을 손으로 눌렀어요. 진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공안이 제 앞에 섰어요. 박 씨가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어요. 공안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3초였어요. 3초가 3시간 같았습니다. 공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사람에게 갔어요. 박 씨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숨을 쉬었어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박 씨가 대신 말해줬고 공안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에서는 신분증을 아예 안 봤어요. 공안이 올라타기만 하고 버스를 쭉 훑어보더니 내렸습니다. 12시간 뒤 버스가 지린 성에 도착했어요. 작은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다리가 풀렸어요.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거였습니다. 박 씨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여기서부터 은별이가 있는 마을까지 40km야. 내일 아침에 움직이자. 오늘은 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40km 밖에 은별이가 있었거든요. 제 딸이 40km 밖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부르면서요. 다음날 새벽 박 씨와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시골 버스를 타고 30km를 간 다음 나머지 10km는 걸었어요. 길 양쪽에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다 베어진 밭이었어요. 줄기만 남은 옥수수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보였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30채쯤 되어 보였어요. 마을 입구에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은별이가 다니고 있었어요. 박 씨가 말했어요. 공한 집은 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어. 빨간 지붕집이야. 마당에 트럭이 한 대 서 있을 거야. 저는 학교 담장 너머를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며 달렸어요. 저는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은별이를 찾고 있었거든요. 10명, 20명, 30명. 아이들이 너무 멀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그때 운동장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뛰어놀고 있는데 그 아이만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 아이야. 저 아이가 은별이야.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야위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었어요. 뒷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는 머리를 묶지 않았었거든요. 북한에서는 항상 머리를 풀고 다녔어요. 하지만 분명 은별이였습니다. 이마의 선이 똑같았어요. 남편의 이마와 똑같은 선이었거든요. 저는 담장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저 운동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싶었습니다. 은별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 씨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 지금 들어가면 끝이야. 학교에 공안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당신이 잡히면 아이도 위험해져. 기다려.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에 아이가 있는데 갈 수 없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일이었어요. 은별이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8살 때보다 보폭이 넓었어요. 키도 많이 컸습니다. 아이가 교실 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운동장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아이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학교가 오후 3시에 끝나. 그때 아이가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구간이 있어. 학교에서 공안 집까지 200m 중에 골목 하나를 꺾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유일하게 사람 눈에 안 띄는 곳이야. 거기서 아이를 만나. 근데 3분 안에 끝내야 해. 3분이 넘으면 공안이 아이가 늦는 걸 눈치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오후 3시까지 5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5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5시간 동안 마을 외곽 밭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옥수수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은별이에게 할 말을 연습했어요. 은별아, 엄마야. 나 알아보겠지? 엄마가 데리러 왔어. 같이 가자. 근데 아이가 저를 알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났거든요. 아이가 8살 때 헤어졌으니까. 지금은 10살이에요. 8살에서 10살이면 아이한테는 긴 시간입니다. 저도 많이 변했어요. 살이 빠졌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졌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어요.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왕씨 가게에서 매일 물을 만졌거든요. 겨울에 찬물에 배추를 씻다 보면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났어요. 은별이가 이 손을 보면 엄마 손인 줄 알까요? 오후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박 씨와 함께 골목 쪽으로 이동했어요. 학교에서 공한 집까지 가는 길 중에 왼쪽으로 꺾이는 골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목 양쪽에 담장이 높았어요. 2미터가 넘는 벽돌 담장이었습니다. 이 골목 안에 들어서면 밖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골목 입구에서 망을 볼게. 당신은 안쪽에서 기다려. 아이가 오면 말을 걸어. 근데 3분이야. 3분이 지나면 내가 신호를 줄게. 그때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해. 안 나오면 나는 먼저 갈 거야. 당신 혼자 남게 되면 방법이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양쪽 담장 사이로 하늘이 좁게 보였어요.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귀에서 자기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3시가 됐어요.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와 하는 소리요.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발소리였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골목을 꺾어 들어오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은별이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빨간색 책가방이었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어요. 아이가 걸어오다가 저를 봤습니다. 멈췄어요. 모르는 사람이 골목 안에 서 있으니까 무서웠을 거예요.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은별아.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눈이 더 커졌어요. 은별아, 엄마야. 아이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5초쯤 지났을 거예요. 아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조선말이었습니다. 2년 만에 들은 조선말이었어요. 2년 만에 들은 엄마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으면서 2팔을 벌렸습니다. 은별이가 뛰어왔어요.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던 아이가 커져 있었어요. 어깨가 제 턱에 닿았습니다. 아이 냄새가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심장 소리는 똑같았습니다. 두만강에서 제 등에 엎여 있을 때 제 등에 전해지던 그 심장 소리와 똑같았어요. 쿵, 쿵, 쿵. 저는 아이의 귀를 들춰봤습니다. 왼쪽 귀 뒤에 콩알만 한 점이 있었어요. 약간 붉은빛이 도는 그 점이요. 저는 그 점 위에 입술을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소리를 내면 안 됐거든요. 여기서도 숨바꼭질이었습니다. 박 씨가 골목 입구에서 손짓을 했습니다. 2 손가락을 세웠어요. 2분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은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은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왜 이제 왔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왔어요가 아니라 왜 이제 왔어요 였어요.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렸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은별아, 지금 엄마랑 같이 갈 수 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빠는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북한에 있었거든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살아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은별이가 말한 아빠가 누구인지도 확신이 없었어요. 아이가 말하는 아빠가 진짜 아빠인지 아니면 2년 동안 키워준 그 중국인 남자인지.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시간이 없어.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씨가 다시 손짓을 했습니다. 1분이었어요. 저는 은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2년 전보다 컸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늘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어요. 장갑을 안 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 손을 제 외투 안에 넣었습니다. 2년 전 두만강 건너기 직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요. 골목을 나왔어요. 박 씨가 앞에서 걸었습니다. 저는 은별이 손을 잡고 뒤따라갔어요. 마을 골목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300m만 벗어나면 논밭이 나오고 거기서 밭둑을 따라 2km를 걸으면 시골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됐습니다. 100m를 걸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00m를 걸었어요. 마을 끝이 보였습니다. 300m, 논밭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숨을 내쉬려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트럭 엔진 소리였습니다. 박 씨가 뒤를 돌아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빨간 지붕집 앞에 서 있던 트럭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을길을 따라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안 돌아온 걸 눈치챈 거예요. 박 씨가 말했어요. 뛰어. 저는 은별이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논밭으로 들어갔어요. 겨울로는 얼어 있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어요. 은별이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일으켜 세웠어요. 아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뛰었어요. 뒤에서 트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논밭에는 트럭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길이 좁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내려서 뛰어올 수는 있었습니다. 박 씨가 소리쳤어요. 왼쪽으로 가. 수로가 있어. 수로를 따라가면 길이 나와. 저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얼어붙은 수로가 보였어요. 수로 옆 둑길을 따라 뛰었습니다. 은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놓지 않은 게 아니라 아이가 놓지 않은 거였습니다. 은별이가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2년 전에 놓쳤던 그 손을요. 이번에는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버스에서 내린 건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중국 동북부의 이름 모를 작은 도시였어요. 간판 글자가 전부 중국어였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노랗게 깔려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제 손을 잡은 채로 두리번거렸어요. 아이의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제 무릎 위에 머리를 올리고 잤거든요. 아직 덜 깬 얼굴이었어요. 엄마, 여기 어디야? 안전한 데야. 오늘은 여기서 자는 거야. 박 씨가 앞서 걸었습니다. 골목 2개를 꺾었어요.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사이로 들어갔어요. 간판도 없는 여관이었습니다. 박 씨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불이 켜졌어요. 중국인 남자가 나와서 박 씨와 뭐라고 중국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열쇠를 하나 건넸어요. 방은 2층이었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문을 열자 방이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어요. 벽에 얼룩이 져 있었고 난방이 약했습니다. 이불을 만져보니 축축했어요. 창문이 작았고 커튼이 얇았습니다. 하지만 은별이가 이불을 보더니 끌어안았어요. 엄마, 이불이 있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불이 있다는 게 이 아이한테는 좋은 일이었어요. 2년 동안 그 중국 남자 집에서
이불을 제대로 덮고 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한마디가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박 씨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옆방에 있을게. 내일 아침에 다음 루트를 설명해 줄게. 오늘은 자.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은별이 둘만 남았어요. 은별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옆에 바짝 붙어서 누웠어요. 아이의 몸이 작았습니다. 2년 전보다 키는 컸지만 여전히 가늘었어요. 갈비뼈가 만져졌습니다. 아이가 속삭였어요. 엄마, 나 매일 밤에 엄마 꿈 꿨어요. 꿈에서 엄마가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지?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응, 오늘은 진짜야. 내일도 진짜야. 모레도 진짜야. 은별이가 또 말했어요. 아저씨네 집에서 밤에 혼자 있으면 벽에 금이 있었어요. 그 금을 따라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 자꾸 까먹어서 매일 다시 그렸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아이가 2년 동안 매일 밤 벽에 엄마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는 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됐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혼자 벽을 보고 있는 10살짜리 아이가요.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은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온 거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아이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두만강이 보였거든요. 외투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이의 귀 뒤를 만져봤습니다. 왼쪽 귀 바로 뒤, 콩알만 한 점.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그 점이 손끝에 닿았어요. 산파가 복점이라고 했던 그 점이요. 아이가 간지러운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태어났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아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세근세근. 2년 만에 듣는 이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소리였어요. 이불이 축축했고 방이 추웠지만 아이의 체온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하늘이 회색에서 연한 주황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은별이가 자면서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저는 이불을 아이 쪽으로 더 밀어줬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절대로. 두만강에서 외투가 빠져나갔던 이 손이 지금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손이에요. 그때 놓쳤던 손이 지금은 잡고 있었어요. 아침에 박 씨가 옆방에서 넘어왔습니다. 손에 빵 2개와 두유 2개를 들고 있었어요. 밖에서 사온 거였습니다. 은별이가 두유를 처음 봤어요. 이게 뭐야? 우유 비슷한 거야. 마셔봐. 아이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달아요. 그 표정이 아이다웠어요. 박 씨가 빵을 먹으면서 루트를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다고 했어요.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이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신분증도 없고 여권도 없고 중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태국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거리였어요. 중국 동북부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약 3,000km,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중국 전체를 세로로 관통해야 하는 거리였어요. 돈이 부족했습니다. 왕 씨한테 받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도 겨우 4,000위안이 남아 있었어요. 박 씨가 말했어요. 부족하지만 방법이 있어. 루트 중간에 한국 교회가 하나 있어. 탈북자를 도와주는 곳이야. 거기서 돈과 옷을 받을 수 있어.
이틀 뒤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은별이에게 중국어로만 대답하라고 가르쳤어요. 이름도 중국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박 씨가 알려준 이름이었어요. 은별이는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지? 아이가 중국어로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웃었어요. 잘하고 있었습니다. 10살이 아니라 20살처럼요. 이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열흘 동안 버스를 4번 갈아탔습니다. 풍경이 바뀌었어요. 눈 덮인 북쪽 들판에서 출발해서 초록빛이 도는 남쪽 언덕까지 왔습니다. 기온이 올라갔어요. 외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검문이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박 씨가 서류를 보여주고 통과했습니다. 은별이는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한 거였습니다. 잠든 아이에게는 질문을 안 하니까요. 2번째 검문은 달랐습니다. 공안이 버스에 올라와 승객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앞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은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이 손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을 마주치면 안 됐거든요. 공안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됐다. 한국 교회에 도착한 건 6째 날이었습니다. 남쪽 도시의 뒷골목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한국말이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탈북하고 나서 처음 들은 한국어다운 한국어였습니다. 교회 안에 라면이 쌓여 있었어요. 은별이가 라면을 처음 먹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응, 매일 먹을 수 있어. 그 말이 사실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틀을 쉬었습니다. 목사님이 돈을 조금 줬어요. 옷도 줬습니다. 은별이에게 맞는 운동화도 하나 구해줬어요. 아이가 운동화를 신어보더니 발끝을 톡톡 찍었습니다. 신발이 딱 맞아요. 오랜만에 아이다운 웃음이었습니다. 라오스 국경 마을에 도착한 건 10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나무에 잎이 달려 있었고 꽃도 피어 있었습니다. 국경은 강이었습니다. 또 강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두만강의 기억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박 씨가 말했어요. 이번 강은 달라. 얕아. 허리까지밖에 안 와. 은별이도 강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이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은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은별아, 엄마가 업어줄게. 이번에는 절대 안 놓아. 은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나 이제 다리 길어졌잖아요. 밤 11시에 강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손을 잡았어요.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손가락을 아이 손가락 사이에 끼웠어요. 빠지지 않게요. 물이 차가웠지만 두만강과는 달랐어요. 허리까지 왔고 바닥이 보였습니다. 은별이가 속삭였어요. 엄마, 나 안 무서워. 3분 만에 건넜습니다. 라오스 땅을 밟았을 때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은별이가 제 얼굴을 2 손으로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 다 왔잖아. 다 온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다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별이가 젖은 바지를 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번 강은 쉬웠어요. 저는 웃었어요. 응, 이번 강은 쉬웠어.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갔어요. 짐칸에 과일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망고 냄새가 났어요. 은별이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뭐야? 과일이야. 망고라는 거야. 아이가 망고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은별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도, 짐칸이 더울 때도요.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참으면 살 수 있다는 걸. 8살에 배운 아이였어요. 태국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도시를 봤습니다. 건물이 높았고 차가 많았어요. 간판에 쓰인 글자를 하나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갈 수 없어. 나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해. 대사관 주소를 줄 테니 직접 가. 종이 한 장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박 씨의 뒷모습을 봤어요. 키가 작고 어깨가 좁은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은별이를 못 찾았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진짜 이름도 모릅니다. 골목을 돌아 사라지기 전에 한마디 했어요. 잘 살아. 대사관까지 택시로 40분이 걸렸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종이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건물 앞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게 뭐야? 우리나라 깃발이야. 우리나라가 어디야?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라란 게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북한은 도망쳐야 하는 곳이었고 중국은 숨어야 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야. 거기가 우리나라야. 은별이가 태극기를 올려다 봤습니다. 예뻐요. 대사관 문을 두드렸어요. 직원이 나왔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되고 거짓 이름을 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북한에서요. 함경북도 회령에서요. 제 딸과 함께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은별이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는 안 도망가도 돼? 응. 여기는 안 도망가도 돼. 은별이가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바닥이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신발을 벗으려고 했어요.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신발 신고 들어와도 돼요. 은별이가 조심조심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3주를 보냈어요. 면담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회령에서의 생활, 배급이 끊긴 일, 남편의 결정, 두만강, 은별이를 놓친 일, 중국에서의 인연, 은별이를 다시 찾은 일, 라오스 국경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면담을 하던 직원이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매번 듣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래도 쉽지 않았나 봅니다. 은별이는 대사관 마당에서 뛰어놀았어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웃었어요. 북한 마당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오랜만에 아이다운 모습이었습니다. 3주 뒤 비행기 표가 나왔어요. 인천행이었습니다. 은별이가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이륙할 때 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땅이 작아져요. 저도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었어요. 구름 아래 어딘가에 두만강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놓쳤던 강이요. 아이를 다시 찾으러 갔던 강이요. 은별이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구름이 밥 같아요. 왜? 하얗고 푹신해 보이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모든 걸 먹을 것에 비유했어요. 배고팠던 시간이 아이의 말 속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3월이었습니다. 한국의 공기는 달랐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공항이 넓었어요.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은별이가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엄마, 바닥이 거울이야. 거울이 아니라 그
그냥 깨끗한 거야.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적응하는 걸 도와주는 곳이었어요. 한국말, 은행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다 배워야 했습니다. 은별이는 한국어를 다시 배웠어요. 중국어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빨리 적응했습니다. 서울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이 높은 곳에 있어서 밖이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궁전이었습니다. 수도에서 뜨거운 물이 나왔거든요. 북한에서는 겨울에 강에서 물을 길어왔어요. 여기서는 손잡이만 돌리면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은별이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를 10번쯤 반복했어요. 엄마, 진짜 뜨거운 물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은별이는 초등학교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첫날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학교에 급식이 있어. 공짜야.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 4개야. 매일 나와. 저는 그 말을 듣고 부엌에 서서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어요. 이 아이가 7살 때 밥맛을 잊어버렸다고 울었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 반찬이 4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은별이는 20살이 됐어요.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아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안 보였어요. 눈물 때문에요. 은별이는 키가 많이 컸습니다. 저보다 5cm쯤 더 커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웃을 때 남편을 닮았어요. 눈이 가늘어지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똑같았습니다. 남편 소식은 아직도 모릅니다. 탈북한 뒤로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은별이가 가끔 물어요. 아빠는요?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지하철 4호선을 탔습니다. 은별이가 대학에 간 사이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 좌석에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17, 18쯤 되어 보였어요. 평범한 한국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귀 뒤가 보였습니다. 점이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 귀 뒤, 콩알만한 크기, 약간 붉은빛이 도는 점, 두만강의 그 밤이 올라왔어요. 어둠 속에서 외투가 빠져나가던 그 감각이요. 물 위로 올라왔다가 사라지던 아이의 눈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은별이는 지금 대학교에 있었으니까요. 은별이는 20살이지 17이 아니었어요. 저 아이는 은별이가 아니었습니다. 귀 뒤에 점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은별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알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왜 내렸는지 모릅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지하철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교복 치마가 흔들렸습니다. 책가방이 좌우로 움직였어요.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멈춰 섰어요. 두만강에서 아이를 놓친 그 순간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은별이를 되찾았어요. 기적처럼 다시 찾았습니다. 2년을 찾아 헤맸고 3,000km를 걸었고 강을 2번 건넜고
검문소를 6번 통과했어요. 아이는 지금 제 옆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두만강에서 놓친 무언가는 아직도 제 안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건 죄책감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못한 것, 더 세게 잡지 못한 것, 아이를 물 위에 올리지 못한 것, 숨바꼭질이라고 말한 것, 아이가 그 말을 믿고 끝까지 소리를 참은 것. 은별이가 오늘도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발표 잘했어. 교수님이 칭찬해줬어. 저는 웃어줬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웃어야 하니까요. 잘했어, 은별아. 우리 은별이 대단하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두만강 꿈을 꿉니다. 매번 똑같은 꿈이에요. 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손에 외투 천이 잡혀 있어요. 천이 미끄러집니다. 아이가 가라앉아요. 저는 소리를 지르려 합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숨바꼭질이니까요.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요. 꿈에서 깨면 새벽 3시입니다. 땀에 젖어 있어요. 옆방에서 은별이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일어나서 아이 방문을 살짝 엽니다. 이불을 덮고 자는 은별이가 보여요. 20살이 됐는데 자는 모습은 10살 때랑 똑같아요. 아이의 귀 뒤가 보입니다. 콩알만 한 점,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그 점, 산파가 복점이라고 했던 그 점.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제 딸이 여기 있어요. 그것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도 그것만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